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고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동기부여, 그 대상자가 되는 게 귀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정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귀인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귀인, 내가 만나러 가라, 찾으러 가라. 이때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귀인한테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별밤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됐었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패닉의 이적 씨가 네, 반갑습니다. 운의 메커니즘의 저자 서태양입니다. 저는 서태양이라는 이제 필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본명은 서동원입니다. 천천히 서, 동력동, 근원원, 이렇게 한자를 쓰고 있고, 처음에 시작된 성은 저의 선택이 아니고 도에 있는 이름도 제 선택이 아니지만 필명은 제 선택입니다. 제가 선택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잠시 후부터 얘기해야 될 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걸 되게 신비스럽게 접근하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철저하게 이렇게 제 경험 과학 기준에서 설명을 하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운은 선택의 성적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이라고 했을 때 피상적으로는 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척하게, 그러니까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잘 살다 보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게 운 아닌가? 아니면 운이 좋다라는 말을 할 때 일단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신자였고요. 과거형이죠. 실질적으로 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이제 종교로 삼아서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이게 기복신앙적인 측면이 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열심히 착하게 잘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열심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성경에 나온 하라 하지 말라 지켜라 뭐 이런 얘기들을 잘 열심히 순종해가면서 하다 보면, 그러면은 좀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보면서 보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요행수처럼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운이 좋았던 순간들을 되짚어 보니까, 그 운이 좋았던 순간들은 바로 선택에 의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이라고 하는 건 선택의 성적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선택의 성적표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한 선택에 의해서 그 다음 인과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과로 나타난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결과였을 경우에는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운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운은 내 선택의 성적표이고, 그 선택의 성적표에 의해서 처해진 환경들, 그 환경들 안에서 또 선택을 누적해 가면서 그 운의 총량을 만들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뭐 이 책에도 적었지만 감지라는 걸 해야 됩니다. 나한테 흘러오는 운. 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내면의 운,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운과, 그리고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운. 이 두 가지가 딱 부딪혔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실제로 운이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감지를 해야죠.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 기회를 감지하는 이 감지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감지를 하다 보면 수많은 이제 선택의 요소들, 기회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겠습니까? 선택을 해야겠죠. 동시에 여러 개를 다 선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취사 선택이라는 해야 한 거고, 이 취사 선택을 딱 했을 때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이 과정을 내가 실체로 만들기 위해서 실천이라는 걸, 그러니까 감지를 하고 선택을 하고 실천이라고 하는 요 패턴이 한번 이제 루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한 번 한다고 과연 원하는 만큼 운이 쌓일까요?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올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바로 반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몸을 만든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과 또 이 근력 운동을 하게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기본으로 깔고 근력 운동을 특정 부위를 반복을 해서 해당 부분에 해당 분야의 근육을 키우게 되죠. 그런데 그게 내가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가슴 해야지, 오늘은 등 해야지, 오늘은 뭐 하체 해야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반복이 되고 일정 수준이 되어서 쌓였을 때 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분야의 운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설계해서 꾸준하게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운이 쌓이고 그 운이 빵 하고 터지는 대운이 흐르는 순간이 옵니다. 자, 운은요 타는 겁니다. 운의 흐름에 타는 거예요. 그 운의 흐름을 만드는 건 마치 파도를 만들듯이 내 내면에서 운의 기회를 이렇게 감지를 하는 거고, 감지한 기회를 요거 내가 선택해서 실제로 파동을 일으키면, 그러면 그 운의 흐름이 외부에서 오는 기회와 맞닿았을 때, 외부에서 오는 운과 창발됐을 때, 그때 이제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 먹는 대로 운을 설계하고 실제로 실천을 하는 걸 통해서 그 운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만들어낸 운에 올라탈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제어할 수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이걸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타니의 경우에도 사실은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수많은 일본의 야구 선수들 중에서 또 이렇게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해서, 진출을 한 것도 어렵지만 성과를 내는 건 더 어려운데 성과를 내고 유명해지고 또 행복한 삶을 나름대로 살아나가는 걸 언론에 노출하면서도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행운을 줍는다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줍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쓰레기를 줍는 선택을 왜 했을까요, 과연? 여기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타니가 자신의 운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를 줍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감지했다는 것일까요? 자, 쓰레기를 줍는 환경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오가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아주 이른 새벽이거나 아주 늦은 밤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쓰레기를 보았을 때 이걸 줍겠다는 선택을 했다는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주숨으로 인해서 공간이 청결해진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주숨으로 인해서 나는 운을 짚는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 다음 과정에서 이게 미담이 될 거야 라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한 번 더 되짚어보고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그 안 좋은 것들을 걷어내는 하나의, 그 불교적인 시각에서 놓고 보면 업을 소멸한다는 시점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 게 아닐까.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쌓인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서 어떤 성향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행동 중에서 사람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갖지 못하는 기회를 찾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닦는 과정을 가져가지 않았겠느냐. 이 운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면의 어떤 대화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쓰레기를 주스면서 누구랑 대화를 하겠습니까? 쓰레기다. 주워야지. 그리고 버릴 것도 찾겠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무슨 생각을 한 결과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결국 이겁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라, 기여할 수 있는 건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움직임. 그러면 이런 것들이 태도가 된다면 일상생활을 하고 실제 비즈니스를 하고 이제 뭐 운동선수니까 운동을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뭐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작은 DNA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줍는 과정의 씨앗이 몸에 체득화되면서 이런 DNA들이 쌓이다 보면 모든 비즈니스를 하는 곳에 이 과정의 태도가, 이와 유사한 태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들에게 비난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받을 여지가 커지고요. 사랑을 받으면서도 겸손하게, 그러니까 매일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언행을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이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는 사람들의 호응으로 또 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의도적으로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것을 얻겠다, 외부 요인으로부터 얻겠다라는 시각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서 내가 끌어올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 점검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사용이 된 게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타니가 운이 좋다, 저 사람 운이 되게 좋네가 아니라 그 운이 좋아지게끔 비춰지는 이 과정에 이런 쓰레기와 같은 행동이 몇 개가 더 있지 않았을까? 수십 개, 수백 개가 더 쌓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일상이 누적이 되면서 원하는 성공이라는 길로 연결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휙 이렇게 손바닥이 뒤집혀지듯이 이게 뒤집혀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뭐 가장 가깝게는 지금의 배우자, 와이프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인생이 그 바뀌는 부분에서 이 귀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찾아온 것이냐, 내가 찾아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운세 같은 옛날에 이런 뭐 신문에 나오는 그런 거를 보다 보면 오늘은 귀인이 뭐 동쪽에서 나타날 것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고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동기부여, 그 대상자가 되는 게 귀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변화되는 트리거, 그러니까 방아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정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변하고 시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상자가 특정이 되면 저는 귀인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귀인, 내가 만나러 가라, 찾으러 가라, 찾아가라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면 뭐 할 겁니까? 제가 엄청나게 큰 부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공간에 아마 앉아있으면 막 수천억 조단위 엑시트 하시고 막 돈 번 부자들이 왔다 갔다 해요, 로비에서. 그럼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내가 갔다고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됩니까? 아니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특정을 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귀인한테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의 창발의 시점은 내 내면에서, 내 근본에서, 내 주도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하고 그 설계를 이뤄나가는 과정에 흔히 얘기하는 멘토를 찾는 겁니다. 저는 귀인을 멘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멘토의 멘토링을 받아야지, 멘토가 자기중심적으로 해주는 멘토링은 자칫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오게 하는 안 좋은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귀인은 뭐냐면 가슴에 불을 땡겨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저의 와이프는 저한테 나는 부자가 돼야겠구나, 이런 가슴에 불을 질러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별밤 작가로 1998년에 데뷔를 하게 됐었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패닉의 이적 씨가 DJ였어요. 저는 반포 세아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반포 세아고등학교 이 인근에 반포고등학교라고 또 있었거든요. 반포고등학교에 그 선배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형이 저한테 한마디로 저의 불을 질러줬죠. 뭐냐? 난 네가 그만뒀으면 좋겠다. 쪽팔리다. 제가 일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야, 여기 오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대본 보면 수준 빤히 아는데 네 대본 보면 너무 창피해. 그냥 너 그만두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아주 웃으면서 술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별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저기 형이 그때 한마디를 빵 한 걸 딱 듣고 이 사람이 나한테 귀인이 됐죠. 어떤 귀인이 됐냐? 뭐지? 내가 이거 그냥 포기 못할 것 같은데 3개월을 집에 안 들어갔어요. 3개월 동안 사우나에서 먹고 자면서 방송이 10시에 시작해가지고 12시에 딱 생방송이 끝나고 나면 12시부터 시작해서 한 새벽 3시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가 당시만 해도 30년이 된 프로그램이어서 30년 동안 사용했던 원고가 빼곡하게 이 벽에서 저 벽까지 다 원고가 처리돼 있었어요. 그거를 한 권씩 꺼내가지고 그냥 필사를 한 거예요. 그냥 필사를 해요. 그냥 베껴 쓰다 보면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고3 수험생처럼 깜지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편으로는 좋은 보석 같은 내용들을 제가 캐치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별밤 창작극장으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도 얻고, 그 다음에 인정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책에 나오기는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저기 형한테 너 그만뒀으면 좋겠어 라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술 먹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형, 내가 반드시 내가 형보다 유명해질 거다. 나중에 내가 형보다 유명해지는지 안 유명해지는지 봐라.
적용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해놓고 저는 적용보다 유명해지지 못했죠. 하지만 아직도 그 꿈은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 제가 반드시 적용보다 유명해져서 봐라, 내가 나중에 형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형보다 많이 유명해졌다라는 게 뭐 50이 할 수도 있고 60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이를 먹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때를 트리거로 살면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귀인이냐? 나한테 잠재돼 있던 승부근성.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좋은 게 좋다라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거를 하는 과정이 되게 쉬웠고, 그렇게 뭐를 딱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사랑이란 무엇일까?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무엇일까?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은 무엇일까? 맨날 이런 생각하면서 막 문예청작 전공하고 글 쓰고 막 이랬던 애였기 때문에, 그냥 뭐 좋은 게 좋다, 뭐 아니면 아니다, 뭐 크게 뭐 자기 주장 강하지도 않고 그랬다가, 적영의 그 한마디에, 아, 나에게도 승부근성이 있고, 한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죠.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이렇게 한번 습득된 패턴, 한번 습득된 운의 형성의 패턴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아십니까? 드라마 작가로 데뷔할 때도 그랬고요. 영화 B형 남자친구로 이 시나리오 작가로 등단할 때도 똑같은 패턴을 사용했고요. 부동산이랑 건축신으로 넘어와서 부동산 회사를 만들고 건축회사를 만들 때도 저한테 뭐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 깨우친 나름의 그 운을 만드는 성공 패턴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저는 가장 센 사람을 찾아가서 무섭게 배웠고, 그 무섭게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겪고 나면 제 전투력이 매우 상승해 돼 있는 거죠. 제가 심지어는 국회까지 가서,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제가 그 부동산 조각 투자 스타트업을 세우고 나서 국회까지 가서 가상자산 법안 위반을 할 때 전문가 진술을 하고, 20, 30개 언론이 생방송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쫄지 않고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얻은 건, 아, 나는 너는 좀 그만둬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언제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남들이 하지 못할 정도의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된 거죠. 그러다 저는 제 일생의 은인을, 귀인을 우리 패닉의 우리 적이형 이적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적이형보다 훨씬 더 유명해져서 적이형을 찾아가서, 형, 내가 그때 한 말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소망을 갖게 할 정도로 저한테는 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귀인은 이 내 내면에 잠자고 있는 나를 깨워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내가 특정해서 그 귀인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면 그 귀인으로부터 내가 얻고자 하는 거를 명확하게 해서 그 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결국 원하는 나를 성장시키는 이 과정으로 삼게 하는 멘토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돈 있는 사람, 돈이 있어서 부자여서 저 사람을 내가 멘토로 삼아야겠다? 아, 이건 좀 아닙니다. 왜냐면요, 사람마다 결이 다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가면 상대도 그걸 알아요. 왜요? 급하거든요. 그리고 빨리 무슨 노하우나 돈 버는 비법을 알고 저 그런 사람들 많이 찾아와요. 근데 핵심이 뭡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런 거를 컨설팅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계속 물어본다고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피하게 되는 거죠. 상대를 돈으로 보면 그 돈으로 보고 있는 상대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잘 압니다.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돈이 아니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운을 끌어내서 내 숨겨진 모습을 위로 끄집어 올려주고, 걔가 싸워서 결국 내가 보지 못했던 나를,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나를,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나의 전투력을 올려줄 수 있는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이제 우리 귀인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운 차트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기본적으로 오늘 하루 만났던 사람들을 쭉 리뷰를 해보고, 그 사람들 통해서 얻었던 것들, 또 뭐 잃었던 것들 여러 가지 정리를 해보기를 권합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분류가 되거든요. 자, 사람도요, 운이 좋은 사람이 내 운을 결정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운이 좋은 사람들이랑 계속 교류를 하다 보면 그 좋은 운의 흐름이 나한테도 영향을 줘요. 근데 운이 안 좋은 사람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다 보면
나 또한 그 안 좋은 운의 흐름이 영향이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내가 운의 상태가 어떤가 점검해보고 싶으면 내가 나를 보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눈이 밖으로 향했기 때문에 내가 남을 보는 건 되게 쉽잖아요. 내가 연락을 자주 하는 10사람을 적어보시고요. 그 사람의 운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똑같잖아요. 어떤 기회를 선택하고 실천하고 반복하는지를 기록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운의 평균값이 내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건 내 일상, 내 내일 계획, 내 어제의 일들 계속 정리해 나가면서 저는 이제 주역을 베이스로 이 책을 썼는데 주역의 시각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공부해 가면서 깨우칠 수 있는 거지만 일상생활에서 그걸 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운을 분석해 보시면서 그걸 거울 삼아서 자기 운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저는 군대를 면제받았어요. 근데 이 문제를 받는 과정이 조금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묘하게 잘 어우러졌어요. 근데 군대 갈 시기가 되면 군대를 이렇게 빼고 싶은 사람들, 군대를 면제받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막 이제 시도해보고 막 엄청 살을 찌워보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례를 그렇게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군대에 잘 갔다 오고 열심히 가서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약간 이슈가 있어서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이제 공익 판정을 받고 입대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가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럼 경제적으로는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그때 군대 가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2년 3년씩 걸릴 때였어요. 근데 특정 시기에 어느 딱 구간에 면제가 조금 쉬워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 제 담당자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게 면제가 될 수 있는 쉬운 상황은 아닌데 면제가 되려면 약 20명의 심판관들 이런 사람들이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된대요. 근데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저도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어찌됐건 문제가 됐어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백을 썼냐? 백 안 썼어요. 돈을 썼냐? 돈 안 썼어요. 그럼 그 담당자가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던 거,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작가다. 별밤 작가였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하고 저 또한 그랬죠.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애매합니다만 적법하게 될 수 있는 거 안에서 10,000분의 1 혹은 1000분의 1의 확률이 있음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줬고 저는 그거를 잡았고 실천했고 결과는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좀 풀스토리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면제를 받고 별밤 작가를 계속하고 드라마 작가로 넘어가서 영화 작가까지 20살부터 27살까지 스트레이트로 쭉 일을 하고 27살에 일을 딱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하나 생각할 수 있죠. 일을 그만둔 건 역시 좋은 운의 흐름이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랬냐? 제가 경험했던 연예계에는 크게 비전이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이 방송 일을 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제 방송국 PD였거든요. 감독?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이 꿈을 갖고 나서 중학교 때는 방송반 PD로 이제 서클 활동을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교지랑 신문을 만드는 편집부의 기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만 간 거예요. 중앙대학교 문예창 작가도 그런 흐름이었고 이후에 서강대학교에서 영상 미디어를 전공하고 이제 예술로 석박을 한 것도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년의 과정에서 내가 딱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즐길 수가 없겠구나. 이거를 돈으로 바꾸려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걸 돈으로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상대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됐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재미없는데? 라는 게 직관적으로 좀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돼야지 이런 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싫은 일을 내가 해야 되나? 그래서 그만두고 학교에 갔어요. 이 1년의 과정에서는 저는 작사도 했었고요. 작사는 누구 걸 했었냐면 김영석 작곡가님이 제 이제 사수 역할 해주셨고요. 제가 유승준 씨, 그 군대 면제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던 유승준 씨 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했다가 이제 기회를 얻어가지고 3집에 그 열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의 후속곡 슬픈 침묵 작사했었고 이제 5집에 또 카피라이팅으로 참여했었고 홍보 마케팅 같이 하고 막 이런 기회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1년의 그 모든 과정이 저한테는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게 됐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뭐를 하게 됐냐? 결국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하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이런 삶에 그냥 작가 일을 간간히 하는 요 정도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어려움이 딱 왔냐면 집이 망한 거예요. 집이 망해서 내가 이렇게 취미로 하던 일이 생계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휘말립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지. 어떤 분야든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트콤 작가 공채도 뭐 열심히 준비해서 MBC 시트콤 작가 공채 2기 작가로 선발이 됐었고, 그리고 뭐 영화 시나리오도 그렇게 해가지고 됐었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것들 엄청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일도 작가로 시작을 했지만 연출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됐었고, 그것도 이런 거였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별밤 작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뭐 공연이나 이런 뭐 이벤트 같은 걸 할 때 구성 작가로 알바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뜨다 보니까 옆에서 뭐 카메라 카팅 넘긴다고 하죠. 그 화면 넘기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재미삼아서 옆에서 이거 하다가 갑자기 PD가 안 오는 상황이 생겼어요. 뭐 올 수 없는 상황이. 제가 땜빵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전략이 뭐였냐, 작가 플러스 연출로 해서 둘의 금액의 한 80%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많았죠. 더군다나 해외 가는 일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해외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내 주변 상황 환경 가운데서 안 좋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왔을 때 그것들을 딛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일련의 그 과정들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했었던 나의 성공 방식들을 실현할 수 있었던 하나의 상황이 됐다라는 거.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 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설계한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구나. 또 한 가지, 저는 백지를 갖고요, 글을 쓰면 라디오 방송도 나가서 수십만 뭐 수백만 청취자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글을 써가지고 드라마나 시트콤 아니면 또 예능 프로그램, 또 이걸 갖고 또 영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저기형의 그 노래 말하는 대로처럼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를 깨우쳤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운을 점검하고 운을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이 저한테는 그냥 흐름 같은 거, 플로우.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플로우 같은 그냥 흐름 같은 거였고, 이 흐름을 작게 만들 것이냐 크게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내가 움직여 보면 실제로 되더라. 그래서 인맥도 되게 많이 넓혀졌었고, 실제로 제가 사업을 할 때도 빠른 시간에 적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건축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지명도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이제 디벨로퍼로 성장을 했죠. 운명이, 앞에 운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운이거든요. 그 운이 다 했다, 운명을 했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세상 안녕이잖아요. 그러면 운 자체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 흐름이 운이고요. 운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를 해서, 운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설계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거고, 내가 마음 먹는 대로 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인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운이 그냥 아주 그냥 추상적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이 책에도 나오지만 럭도 있고 포춘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복도 있고, 이걸 그냥 뭉뚱그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운의 메커니즘의 그 운은 결국 인생이고 삶이고, 내가 하나씩 쌓아나가야 하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운이라고 이제 통칭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흐름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을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얘기하는 운은 흐름입니다. 삶의 흐름이고, 내가 안에서 파도를 만들면 그 만든 파도를 가지고 밖에서 오는 그 파도와 하나가 되거나 비껴가거나 창발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폭풍우를 만들거나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내가 의도한 대로 노력하다 보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냇물 만들고 개울물 만들고 그 다음에 강물 만들고 바닷물 만들어서 이거를 쭉 연결시키는 이 일련의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결국 운은 일상이고 운은 삶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나 운이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큰 부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나 운이 좋았어요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운이 좋았어요 라고 하는 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냥 내 삶이 좋았고요, 그 내 삶이 좋았기 때문에 나는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했어요 라는 걸로 전 통역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운은 삶의 성적표인데, 그 성적표가 결론적으로는 선택에 의한 성적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운은 선택에 의한 성적표이니까, 그 성과물로 나와지는 게 운이니까 결국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운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네가 뭔데 운의 메커니즘을 썼어? 너가 뭐야? 너는 뭐 네가 도사야?
아니면 뭐 저기 뭐 타로 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뭐 네가 뭔데? 너 이제 갑자기 종교인이야? 아니면 뭐 네가 이제 점을 봐? 점술사야? 점성술사야? 야, 운의 메커니즘이잖아.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운의 메커니즘이잖아. 메커니즘 뭐야? 작동 원리 아니야. 그러면 내 운의 작동 원리에서 그 운이 뭐겠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운이 뭐겠냐고. 그 운 자체의 운명의 그 운이 똑같은 한자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작동시킨다고 하는 그 부분은 뭐겠어?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효율적인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딱 공격 들어오죠. 그래, 그럼 네 이론적 토대는 뭐야? 네가 경험했던 거에 비정성적 나열이야? 아니야. 주역. 3000년 전에 쓰여진 주역. 그 주역에 나오는 60여 가지 빅데이터. 인생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패턴들을 정리한 빅데이터. 그거를 근거로 하루하루를 점검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주역에 나왔던 기본적으로 나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지? 나 진짜 기분 좋은데 나 남편이 엄청 좀 바보 같아가지고 짜증났었는데 심지어는 내 비서랑 바람이 나? 이런 사례들이 나와요. 내가 엄청 잘 나가는 회사의 대표예요. 여자예요. 돈도 엄청 많이 벌어. 너무 잘 나가. 근데 바보 보니까 남편이 속칭 비응신 같은 거예요. 답답해. 그래도 남편이니까 하고 챙겨주고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차도 사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자기 비서랑 바람이 났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우리가 뭘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남편은 와이프가 엄청 잘 나가. 근데 와이프가 사사건건 자기를 무시를 해. 자기도 남자로서 뭔가 이렇게 좀 대접을 받고 싶어. 자아를 확인하고 싶어. 근데 너무너무 자기한테 정말 이반의여처럼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와이프의 비서였어. 근데 와이프랑 이혼하고 얘랑 딱 살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 와이프의 비서였던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노키즈. 당신의 아이는 내가 케어할 수 없다. 거기서 번쩍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듣습니다. 이혼을 하면 남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갖고 어떻게 하자. 거기서 약간 좀 이상하다고 느끼죠. 그럼 이 사람은 주역에서 봤을 때 어떤 상황인가? 자, 이 비서는 어렸을 때 이 회사에 들어왔고 대표가 크기 전부터 옆에서 수발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서가 나중에 대표가 잘 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 엄청난 학벌을 갖고 있는 비서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랑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답답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쓰는데. 근데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이제 해석이 각각의 사람들은 어떤 컨디션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럼 이 다음 단계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낫겠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연령대별로 나눠서 분석을 했고 사례를 그 다음에 기업인들 사례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도 주역으로 풀어본 거죠. 삶을 개인으로서의 인생과 경영인으로서의 인생 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 배달의 민족 뭐 김봉진 의장님 뭐 많잖아요. 이런 분들도 저희가 주역으로 계속 해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갔을까 이런 것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좋은 운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 그 감나무에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는 운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건 누군가한테 비는 거잖아요. 근데 운은 비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운이 좋은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전에 설계를 하고 움직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 먹고 싶다. 감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도구를 가져가서 감을 떨어뜨려서 받아서 먹으면 되겠죠. 그럼 뭐 그날은 내가 원했던 감을 먹는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감을 어찌됐건 얻을 수 있는 도구도 있어야겠고요. 내가 이 감을 떨어뜨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감을 갖고 있는 소유주와의 관계도 문제가 없어야겠고요. 그리고 떨어뜨린 이 감을 먹는 과정에서도 내가 원하는 이거를 먹어서 내가 맛을 느끼려고 하는가 배를 채우려고 하는가에 따라서도 수량이 다를 수 있겠고요. 이런 걸 시각화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난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럼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나는 도대체 배우자 운이 왜 이렇게 없느냐? 두 가지 아니에요. 내가 이성들에게 호감이 있고 대시를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특정해서 내가 쉽게 얘기하면 꼬실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못 얻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겪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운이 내가 원하는 운이 설계를 못하고 그 설계를 한 것들이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럼 루틴 속에 운을 만든다? 단순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늘 이 사람한테 웃는 표정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단순하게.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직원으로 채용을 했고요. 내가 사장이에요. 그러면 뭐는 내가 어기면 안 되냐, 약속을. 월급을 주겠다는 약속, 날짜는 어기면 안 돼요. 웃으면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내가 보니까 얘가 좀 바보 같고 만만해서 월급을 조금 늦게 줘도 뭐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월급을 늦게 나가는 선택을 했어. 그리고 내가 이 돈 갖고 뭐 떡 사 먹었어.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 오늘 재수없는 날이네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럼 이게 그냥 만들어진 운인가요? 아니죠. 내가 한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거죠. 저도 회사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회사가 되게 어려울 때 월급을 어디부터 내보냈냐면 밑에부터 내보냈어요. 왜요?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예요. 급여가 높으면 안녕히 가세요 할 1순위예요. 근데 급여가 적은 사람은 어때요? 급여가 많은 사람은 쌓아놓은 재산이라도 있어서 이번 달 월급 안 나간다고 해도 그래도 당장 큰 어려움 겪지는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생각했을 때 여기 그 월급 적은 사람들은 언제든 내가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 중요한 사람들을 내가 데려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 월급을 주고 이 200만 원 300만 원 정말 밖에 안 되는 사람들 월급을 안 챙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회사의 운은 어떨까요? 회사는 조직으로 굴러가는데요. 개인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내 한 선택에 따라서 아주 다른 양상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나는 합리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는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없어도 내가 다 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 실무자들은 없으면 내가 실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자리가 비어서 회사가 운영이 되겠느냐. 이게 운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운을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회사의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저소득부터 체크를 해줬고 급여를 줬고 그 다음에 고소득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있어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은 빠이빠이 하고 줄 거 주고 정리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이 불운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딱 피해자 프레임에다가 씌워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급여가 안 나갔어. 급여가 안 나왔어. 어떻게 나에게 월급을 안 줄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을 딱 갖고 이 사장이 나를 알로 보는구나, 쉽게 보는구나, 물러 보는구나, 온갖 안 좋은 상상 다 한 다음에 회사에 나가서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한 가지 짚어보자고요. 본인만 월급이 안 나갔겠어요? 자, 사장 당연히 못 가져갔을 거고요. 임원들 못 가져갔을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가져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하나 되묻습니다. 회사가 운영이 잘 안 되는 게 대표 탓입니까? 물론 대표 영향도 있겠지만 자기가 밥값 열심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회사가 잘 됐겠죠. 대표가 배임이나 횡령을 하지 않은 이상은 임원들도 어떻게 보면은 공동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임원들은 월급이 안 나가고 직원들은 월급이 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역시 내가 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내가 급여까지 못 받는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결국에는 빌드업을 하는 A하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알로 봤구나,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나 이거 노동청 가야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B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어떤 게 더 좋은 운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대외적으로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운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운은 밖에서 오잖아요. 내면의 운을 발견한 거하고 밖에서 오는 거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밖의 운을 부정하기 시작하고 내 환경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절대 좋은 운이 올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사람은 가만히 있을 때요. 좋은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까요? 멍 때리고 있을 때요. 그 멍이 지나가고 나면은 주로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까요? 사람들의 생각의 디폴트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1부터 10까지가 계속 떠오르다가 긍정적인 생각 한두 개로 이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디폴트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걸러내야겠죠. 기본적으로 내가 내 마음 안에서 하고 싶은 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쏟아낸다고 칩시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다고 칩시다. 아이 망했네, 못했네 막 쏟아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말이 현실이 됩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 노래가 진짜 그냥 나온 노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 말을 하지만 않았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이, 만약에 내가 대표를 다시 만났어요. 내가 월급 못 받은 임원이야. 야, 어떻게 얘네들은 월급 주고 나는 월급을 안 줄 수가 있어?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미친 거 아니야? 그 한마디가 밖으로 비춰졌을 때 그 대표는 해결이 돼가지고 월급이 당장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왔을 수도 있지만 그때 이제 마음을 접게 되겠죠. 이 사람 월급 주고 내보내야겠구나. 그러면은 난 월급 받고 계속 다닐 수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참지 못한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불운을 불러온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공감대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안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이 모든 과정에서 부정을 하면 그 곰단대라는 게 형성이 외부화 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오늘 내 걸로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 안 나오는 대표라고 칩시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매출이 안 나와요. 그러면 매출이 안 나오면 얻는 게 없습니까? 이 사람이 스타트업이라면 이 환경이 R&D를 통해서 당연히 거쳐가야 되는 J커브의 과정일 수 있어요. 이거를 알고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힘든 거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겠죠. 조금만 더 가면 할 수 있습니다. 끌어갈 수 있는 리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불운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자꾸만 깊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야,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될 텐데,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될 텐데,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고, 결국엔 망할 테고. 그럼 난 어떡하지?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갖지 못하고 계속 안 되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젝트를 온 힘을 다해서 했어요. 안 됐어요. 계획만큼 성과가 안 나왔어요. 그럼 B, C, D, E, F로 평균 수익률을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했어요. 망했어요. 하지만 이 망했다고 하는 기준이 그 다음 프로젝트로 상쇄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다 망하는지 아세요? 망한 거를 회복시키려다가 망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상하는 창구에서 계획대로 안 되면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막 붙잡고 있다 망한다니까요. 아니에요. 그건 그거대로 두고 빠져나와서 제2, 제3, 제4, 제5를 계속 생성을 해서 큰 프레임 안에서 평균 수익률로 회사를 키워가고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키겠다. 이 시각이 있으면 당장 매출이 안 나와도 풀어갈 수가 있고 내가 당장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돼도 직원을 설득할 수 있어요. 직원도요, 바보가 아닙니다. 가치 비전이 있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내가 생각하는 만큼 월급이 하루 이틀 안 나왔다? 1, 2주 밀렸다고 해서 뭐 당장 노동청에 가진 않아요.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인연이 아닌 거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비전으로 충분히 설득하고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리딩을 하고 그 운들을 모아서 우리가 가운도 있거든요. 가문의 운이 몰렸다고 하죠. 사운도 있어요. 회사의 운이 몰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주축으로 다시 한번 빌드업을 해나가는 이 모든 과정들로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데 이 불운하다, 이 환경이 안 좋다, 저 사람이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결국에는 나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불운해지는 거다. 결론은 내가 움직이고 내가 각성하고 내가 잘하면 내가 70% 80% 매겨 살릴 수도 있는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내 덕에 주변 사람들도 혜택 보겠지만 적어도 가장 혜택 보는 건 뭐냐? 나. 적영의 그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든 유명해져야지, 내가 어떻게든 인정받아야지, 어떻게든 나도 적영 이상으로 부자가 돼야지 라고 했었던 그 모티브 때문에 결국 포기하지 않았던 그 내가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 불운한 사람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인데 움직이지 않으면 불운이 결국 아주 심화돼서 암처럼 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대 이후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났어요. 45세에 보통 명퇴를 하죠. 여태까지 살았던 일부 시즌 1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지금까지 누려왔고 지금까지 내가 관리해왔던 하나의 흐름이 끝났어요. 근데 그거 부정하고 싶죠. 저 1977년생입니다. 49세예요. 예, 49세고 내년이면 50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월급을 주는 직원들은 50대 그리고 심지어는 60대 초반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주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직원을 채용할 때 50 이상은 뽑지 않습니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안 봐요. 요즘엔 40 이상도 안 뽑으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0이 넘는데도 뽑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50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만 남아요? 에이스만 남아요. 그럼 이 에이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꾸준하게 자기가 성과를 내왔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충성도가 높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나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지 킹이 될 생각은 없었던 사람들이 오래가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 자기는 솔직히 자영업도 안 해봤고 창업도 안 해봤는데 그런 거 하는 거를 되게 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뛰어들어. 누구에 의존해서? 돈에 의존해서. 이 돈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퇴직금이 없어야 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퇴직금 다 와이프가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쓸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최근에 되게 안타까운 기사가 있었죠. 연봉이 한 4억쯤 되고 외국계 기업에 근무했던 어떤 남자가 가장이죠. 갑자기 실직을 당한 거예요. 근데 집엔 얘기를 안 하고 출근하는 척을 계속 했었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뭐 상당수의 많은 매덕 되는 거를 주식 투자로 잃은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됐냐? 자기도 자살하겠다고 마음 먹고 일가 다 이렇게 하고 자기도 죽으려다가 자기는 살아났고 그래서 이제 뭐 무기인가 사형 이 언도를 받았던 되게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50대 왜 자꾸
대우 받으려고 합니까? 50대 뭐라고? 아니 일단 당신 인생 일단 한번 시즌 1 끝났는데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열정을 다해서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면 딱 좋은데 대우를 받고 싶어해요. 50대 이후에 가장 큰 웃막힘의 원인 첫 번째는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 즉 겸손하지 않다. 그리고 신체 능력이 떨어졌다. 총명함도 떨어졌다. 40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 뇌세포의 이제 쉽게 얘기해서 치매 아주 조금씩 진행된 게 좀 많이 좀 진행됐다.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노안도 있다. 신체 능력 떨어졌는데 심지어는 요즘에 AI부터 시작해서 최첨단 기술들 뭐 노션 이런 거 써본 적도 없다. 최근에 제가 아는 대표가 30대 대표인데 큰 대기업에 있었던 이제 임원을 채용을 했어요. 우리 회사도 한번 제대로 한번 키워봐야겠다. 채용한 지 2주 만에 아웃이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노션을 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30대 대표한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니 노션을 왜 못 써? 우리 애들 다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쓰기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도 다른데 그걸 바닥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배워서 내가 해나가려고 하면 참 좋은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시켜버릇만 했어요. 관리. 또 한 가지 뭐예요? 말이 많아. 입 닫고 지갑만 열어야 되는 나이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많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결국은 뭐야? 그러니까 내가 더 얻고 싶고 더 벌고 싶은데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시즌 1이 끝났고 시즌 2를 시작할 때는 다시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운동도 하고 못 해야 되는데 배는 나와 갑니다. 거기다가 뭐 고지혈증에 당뇨도 또 있어 갑니다. 뭐 신체적인 환경이 안 좋아지는데 똑같이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해요. 뭐 때문에? 자기 경력 때문에. 여보세요. 그 경력은 지금 시대에 효용 가치가 없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놓고 왜 세상을 탓해? 아니 본인들도 1930년대 미국을 한번 가봅시다. 1930년대 미국의 그 맨하탄에 있는 빌딩에서 하루에도 몇 명씩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대요. 비오듯이 사람이 쓰러졌다는 그런 뭐 기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 당시 산업혁명 때문에 공장이 다 이 기계가 다 일자리를 뺏어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막 공장에 불 지르고 막 기계에 막 뭐 대봉하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기계, 공장, 산업혁명이 다 대체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을 대체하지는 못했겠지만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시대예요? 자 웹3로 넘어갔습니다. 웹 2.0은 아세요? 웹3로 넘어갔어요. 자 웹3로 넘어갔을 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제 블록체인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오죠.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는 모르시죠? 자 대부분 모르죠. 알 수가 없지. 블록체인을 모르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알아도 블록체인을 모를걸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AI는 아세요? 챗GPT도 들어보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성형 챗GPT라는 것이 어떤 구조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십니까? 예상이 되십니까? 좀 읽어는 보셨습니까? AI 다음 무엇입니까? 로보틱스예요. AI 다음 로보틱스로 되면 우리 환경, 거기서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고 공부를 게을리했고 돈만 받기 때문에 얼마 그렇게 되지도 않는 자산을 갖고 계속 고민만 하면서 내가 이걸 갖고 어떻게 내 노후를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먹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큰 돈을 만드는 시대에서는 운이 막혔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제가 폄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주변에 50대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의 상당수는 뭐예요? 자기의 감에 의존해서 인생을 살려고 그래요. 남은 인생을. 그러면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돈 주고 싶겠어요? 아니죠. 똑같은 일을 해도 뭐만 하면 안 된대. 무슨 일만 하면 안 된대. 자기가 해봤는데 안 된대. 본인이 해봤는데 본인 수준이니까 안 되는 거 딴 사람은 된다니까요. 그 말 자체 부정적인 프레임 내가 경험해봤다고 하는 게 우선시되는 그 부분 환경이 바뀌었고 시장이 바뀌었고 여건이 바뀌었는데 왜 옛날 얘기를 합니까? 옛날 사람인데 옛날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운이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자, 이 시대 때 운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인가요? 공부요. AI 배우면 되고요. 블록체인 배우면 되고요. 상식으로라도 공부를 해서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조망을 하고요.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몸으로 뛰어가지고 벌 수 있는 나이 지났잖아요. 그럼 투자하면 되죠. 그런데 투자는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주식 투자도 그렇고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10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0을 준비하는 40부터 공부를 했어야지. 공부 안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근데 주식도 감으로 하고 부동산도 감으로 하고 운으로 한답시고 야 운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운은 내가 설계해서 만드는 거라고요. 부동산의 운을 기대를 하려면 임장을 많이 다녀서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고 지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부동산 금융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세금도 볼 줄 알아야죠. 그래야 내가 부동산 투자해서 운을 기대하면서 좀 잘 되지 않을까? 100원 벌 줄 알았는데 200원 벌었는데 300원 버는 데가 되는 거지. 기본적인 수준이 안 되는데 무슨 운을 기대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 청약이요? 여보세요. 이제 그 시대 갔어요. 아파트로 돈 벌어 갭 투자로 해서 돈 벌었던 그 시절은 있었어요. 하지만 웹 2.0에서 웹 3.0으로 넘어오고 AI 시대로 넘어가고 하는 이 환경이 바뀐 것처럼 부동산의 투자 환경도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 앉아서 말만 많고 불평불만만 많은 그 사람들이 50대이고 50대인데 남자이고 퇴직하고 집에서 눈치 보이니까 밖에 나와서 뭐라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좀 많은 상당수가 겪는 상황이라는 거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직시를 하자는 겁니다. 저도 49세고요. 내년에 50세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한테 월급을 줄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면 저 또한 파이어 됐겠죠. 50이 넘어도 할 수 있는 거 영업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영업하고 살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투자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립할 수 있으려면 나보다 일을 잘하고 나보다 성과를 잘 내는 저도 경영자가 있는 회사에 투자합니다. 그게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일이에요. 그럼 어디 투자하면 되겠어요? 아,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미국 S&P 500에 투자하세요. 뭘 생각해. S&P 500을 지표를 보세요. 여러분이 공부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기본 평균이 훨씬 높죠? 그럼 S&P 500 중에 뭐 사야겠어요? 500을 사세요. 그리고 S&P 500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애플 사시고요. 테슬라 사시고요. 팔란티어 사세요. 네. 그러면 요즘에 테슬라 떨어졌던데요? 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 아닙니다.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그 부분들도 되게 잘 되고 있고요. 로보틱스 관련된 건 더 잘 되고 있고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도 검증된 모델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하고 확신이 들면 그런 쪽으로 투자해서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US 테더랑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US 테더도 살 수 있는 거고요. 포트폴리오를 위험자산 투자, 안전자산 투자, 그리고 모험자산 투자 이렇게 나름 나눠가지고 비율을 나눠서 공부해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면 내가 월급 받았을 때의 수준의 월급만큼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뭐예요? 감으로 하죠. 감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감과 운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내 직관으로 해가지고 잘된 케이스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망한 케이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이 없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요행수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부자 된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 중에 요행수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관리해 나간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 와이프가 강남 청담동에서 이게 진짜 손에 꼽히는 재산관리 전문 세무사예요. 그 고객들을 제가 10년 넘게 봐왔거든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요행수. 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예요. 심지어는 부동산 디벨로퍼 하시는 분들도 자기 분야의 전문가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대, 2000억대 자산가인 분들 엄청나게 책 읽습니다.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엄청나게 사람 만납니다. 사람 만나서 겸손하게 배웁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겪어서 위에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인데 짠돌이야. 여러분, 부자인데 짠돌이가 아니고 짠돌이였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운이 지금 막혀있다고요? 운이 막혀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운이 막혀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두렵지 않아요? 60대 되면, 70대 되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지? 심지어는 100살까지 살 수 있었고, 100살, 120살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서 벌어야지. 앉아서 벌 수 있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노동이 아니고요. 지식노동을 통해서 또 AI의 도움을 받아서, 젠슨왕이 얘기했잖아요. 젠슨왕이 누구냐고요? 젠슨왕이 엔비디아라고 미국의 그 S&P 500의 대표적인 우리 흔히 얘기하는 AI 했었을 때 대표적인 앞으로 로보틱스에서도 아주 웃음을 보일 그 회사의 탑인데요. 오너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AI랑 사람이랑 싸우는 시대가 아니고요. AI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이제 대결 구도가 되는 사회인데 누가 지배하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문맹자가 있었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과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지배를 했습니까? 이 사회를. 글을 아는 사람이 글을 모르는 사람을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 때 싫어한 거예요. 중국에서도. 왜? 또 조선의 기득권자들 싫어했어요. 왜? 이 글을 알게 돼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 글을 글 쓰는 걸 알려줍니까? 글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글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정보를 획득하고 저장하고 유통하고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가가치도 생성할 수 있고 의식도 바뀔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AI예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싶으면 AI 공부하시고
챗GPT 공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로보틱스 관심 가지시고. 그래서 50대가 내 운을 바꾸고 싶다, 내 운의 막힘을 이거 해결하고 싶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존에 배웠던 공부 말고 새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를 고민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밥 벌어 먹고 살까를 고민하세요. 그러면 운이 막힐 틈새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루틴 만들어서 도는데 운이 설계된 대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서 하나, 조급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요, 어떤 사업도요, 얻어가려고 한두 번 잘 될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건 뭐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성실함, 꾸준함, 끈기, 인내. 요거 루틴, 디폴트 값은 똑같아요. 그걸 갖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지금 안 되면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엔 될 수 있어요. 3년 후엔 될 수 있어요. 5년 후엔 될 수 있어요. 그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저와 함께, 저도 내년부터는 50대니까 지금 또 50대가 옛날 50대랑 똑같지 않잖아요. 저는 30대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 체력 나이도 그렇게 운동하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부정적이에요. 어머니도 부정적이야.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맨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자란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었을까요? 난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난 엄마처럼도 살고 싶지 않아. 그럼 또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결국엔 똑같은 사람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빠 긍정적인 사람이었나? 우리 엄마 긍정적인 사람이었나?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거리를 좀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부정적이에요.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나 형제가 있는데 형이 부정적이에요.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가 부정적이에요.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나갔는데 우리 직원이 부정적이에요. 자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나갔는데 우리 사장이 부정적이에요.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하면은 운이 나빠져요. 운이 전염되거든요. 자, 이게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보면은 단순히 긍정적이라고 좋다는 보장이 있어? 부정적인 게 안 좋다는 거 있어?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거 아니야? 물론 크리티컬한 시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삶의 태도예요.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자, 부자는 더 부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잘 이해가 돼요.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까? 부자는 부자 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 되는 방법을 깨우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입 닫고요. 말수를 좀 많이 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죠. 아군도 내가 불러올 수 있거든요. 최근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의 자녀가 아주 유명한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된 거예요. 축하한다고 어떤 사람이 옆에 가가지고 와, 그 학교 엄청 어려운 학교인데 대박이네요. 쉿, 남들이 들어요. 아니, 이 좋은 얘기인데 남들이 듣고 축하해주면 좋죠.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 너무 오버 아니야? 누릴 줄도 알아야지. 아니요. 이 사회가 흘러가는 흐름을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내가 부정적이니까 누군가를 탓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자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SNS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SNS에 막 좋은 차 올리고 좋은 집 올리고 막 이렇게 부에 과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타겟이 되는지 아십니까? 세무 당국의 타겟이 됩니다. 신고한 게 얼마 안 되는데 계속 뭐가 많네. 여러분, 요즘엔 빅데이터가 다 소팅하고 있어요.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여러분은 다 알아요. 어떻게 기다려요? 여러분 통장에 현금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100%라고 할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그래도 나라도 돌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군을 불러들이는 습관을 개선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가 시기 질투를 유도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시기 질투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호응받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입 닫고 지갑 여는 거죠. 별거 아닙니다. 저는 그걸 많이 해요. 주기적으로 단톡방에서 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선물 보내기. 한 10명한테 뭐 아이스 커피 보내기 뭐 그런 것들 해요. 저는 그거 하는데 한 달에 뭐 얼마 쓰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만났는데 그 모임의 멤버 중에 한 명이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형님은 항상 그렇게 사람들한테 베푸시고 참 그렇게 항상 어쩜 이렇게 여유가 있으세요. 난 술 한 번 산 적도 없고요. 같이 어디 뭔가 크게 한 적도 없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10명, 2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뿌린 거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그냥 더우니까 만나면 밥 한 번 먹으면 그래도 1, 20, 2, 30은 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안에 있는 2, 30명한테 뭐 한 1, 20 쓰는 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건데 그런 행동이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 호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돈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잘 안 봐요. 아, 저 형은 원래 그냥 돈이 있으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그 살고 있는 공간에 오면 두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가인가? 아니면 이거 뭐 자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 또 같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해요? 아, 이 정도를 유지하려면 자가여도 이 정도 수준이 됐어야 되고 자가가 아니어도 이 정도 수준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구나. 아예 다르죠, 반응이. 근데 내가 만약에 나를 추앙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좀 부족한 사람들만 모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위인설관. 귀에 막 달콤한 얘기는 엄청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망합니다.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나라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을 보고 보여지는 거 갖고 판단을 하지 않아요. 아, 그냥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근데 교류해보니까 이런 모습이 좋구나. 운이 나빠지는 환경과 습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자기에 대해서 뭔가 어필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돈 벌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돈 벌고 싶은 그 모습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세련되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하니까 이걸 노출해서 내가 부자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제안한 거 해봐. 근데 그거 투자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웃겨요. 운 나빠지는 습관 환경 중에 또 한 가지 조급함과 또 한 가지 자기가 빠른 시간 안에 부자가 돼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의 정의가 없어요. 그냥 돈 많이 벌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이 벌면은 좋기만 할까요? 과연?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운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인생은 공평하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3, 40개 정도 해외를 다니면서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막 이런 데도 갈 기회가 있었고 뉴욕에 진짜 유대인들이 사는 부자가 사는 곳에 가는 기회도 있었고 제 주변에도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봤을 때 나는 행복은 진짜 자기 선택인 것 같아요. 네. 환경이 좋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환경이 안 좋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아,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니니까. 밥 세 끼는 먹잖아요. 응? 물이 안 나오는데 사는 사람 드물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내 선택입니다. 그래서 운 나빠지는 환경과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정적이라는 걸 했었을 때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정, 타인의 부정 다 뭐 안 좋은 거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 부분 좀 열어두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계속 내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입은 닫으시라는 거. 입은 언제 여시면 되냐면 누군가 멘토링을 원할 때 그때는 여세요. 그때 말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 어떤 사람 만났는데 최근에 본 릴스 영상에서 타블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났는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게 됐대. 왜? 계속 얘기를 한대. 그래서 그 사람 사기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사기를 칠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피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하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걸 단정지어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을 그 배경에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의 패턴이 있나 보구나. 만약에 저라면 누가 와가지고 막 자기 얘기는 10분인데 막 열심히 어필을 해요.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반드시 나한테 무슨 안 좋은 뭔가를 하려고 나한테 접근했구나라고 느낄 필요는 없지 않나?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어떤 제안을 했어.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내가 뭘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기 또한 그걸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판단하지 마세요. 운이 나빠지는 가장 큰 치트키는 단정 짓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엄청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내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에세이처럼 보여주는 게 일반화될 수 있을까? 운의 메커니즘이라는 거를 내가 정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근데 적어도 내가 경험했던 운의 작동 원리, 그리고 내 지인들,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운을 활용하고 타인의 운을 활용하고 그 운에 올라탔던 그 사례들의 케이스를 접하다 보면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쓰고 나서 제가 리뷰를 받아보고 서평을 받아보고 또 댓글도 받아봤는데
그렇게 큰 용기를 갖게 됐고, 어떤 분은 애기 다루듯이 항상 그 업무하러 갈 때 갖고 다닌다는 분도 이렇게 써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을 할 수 있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하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책을 쓸 때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던가 아니면 유명해지던가. 저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럼 유명해지려면 이타적이어야 되고 보다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어야겠죠. 그래야 유명해질 거 아닙니까? 저만 혼자 이익 본다고 생각했으면 뭐 사실은 너무 시장이 좁잖아요. 그런 책도 내봤고요. 그래서 이 책은 준비한 사람의 마음 자체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큰 혜택을 받고 큰 자기 발견을 하고 자기 삶의 간증이 넘쳐나서 이걸 쓴 저자가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이 책의 불순물은 뭐 아예 없다?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운을 발견하고 운을 읽고 운을 바꾸고 운을 경영하는 법을 이 운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의 운의 흐름은 더 세고 강력하고 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파도는 고립되면 다 말라서 소멸됩니다. 타인과의 부딪힘, 불편하더라도 타인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가능하면 귀인을 발굴하고 내 주변에 두고 그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자기주도적인 삶을 50이 돼도 60이 돼도 청년의 마음으로 이어가질 수 있도록 이 책을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이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